순둥이 아내라고 무시했던 남편. 이혼 조정 날 제 진짜 모습을 봤습니다. 남편 외도 발견 후 6개월. 조용히 준비한 복수가 현실이 되던 날. 당신들이 망가뜨린 건 내 결혼뿐이었어. 하지만 내가 무너뜨린 건 당신들의 거짓된 인생 전부야. 차갑게 내뱉은 이 한마디가 그들의 얼굴을 새하얗게 만들었던 그날.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배신자들 앞에서 저는 완벽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저 42세 이현주입니다. 한때는 남편을 믿고 가정을 지키는 평범한 주부였죠. 하지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배신당한 적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 맞은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그냥 울며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가.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잠깐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일달랑 평범했던 일상의 균열. 2023년 3월 봄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남편 준혁의 출근 준비를 도왔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우리 부부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죠. 아니,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먹고 들어올게.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넥타이를 메고 나갔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당시 남편은 중견 IT 기업의 팀장이었습니다. 연봉도 괜찮았고 집도 서울 외곽의 아파트 한 채 장만했죠. 저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조금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남편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징조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 건 그 해 초부터였습니다. 남편의 회식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주말 골프 약속도 잦아졌고 휴대폰은 항상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죠. 예전엔 거실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던져두던 핸드폰을 이젠 늘 손에 쥐고 다녔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렇게 바빠요? 주말에도 일이 많은가 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남편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니까. 당신은 집에만 있으니까 회사 사정을 모르겠지. 그 말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냉소적이고 날카로웠죠. 하지만 저는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든가 보다.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 어리석었죠. 지금 생각하면.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미리 보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지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언제 볼 수 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지, 누구지? 하트는 또 뭐지? 손이 떨렸지만 저는 핸드폰을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니 확인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확인하는 게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가 상상하는 그것이 맞다면 1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편안하게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설마 우리 남편이? 아니야, 착각일 거야. 회사 후배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머릿속으론 부정해도 가슴 깊은 곳에선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옷차림, 향수 냄새, 말투, 표정.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골프 간다며 집을 나선 날 저는 우연히 그의 차량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차 열쇠를 찾다가 블랙박스 앱이 깔린 제 핸드폰에서 이동 경로를 본 거죠. 골프장이 아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슬픔보다는 분노가, 눈물보다는 차가운 이성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절대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증거를 모으자. 완벽하게.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골프 재밌었어요? 저녁 준비해놨어요. 응, 그래. 피곤하네. 남편은 대충 대답하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어떤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완전히 우롱하고 있다고. 아무것도 모를 순진한 아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제 안에서 어떤 계획이 시작되고 있는지를.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조용히 상담을 받으며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배웠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는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메시지, 통화 기록, 호텔 영수증, 목격자 진술. 가능한 많이 확보하세요. 그리고 재산 분할을 위해 남편 명의 재산도 미리 파악해 두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냉정한 전략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조용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태평했습니다. 저녁에 늦게 들어와도 회사 일 때문에라는 뻔한 거짓말만 반복했죠. 주말이면 골프나 회식이라며 집을 비웠고 제게는 점점 더 무관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재빨리 핸드폰을 체크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남편의 생일로 추측해서 몇 번 시도 끝에 풀었죠. 우습게도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지옥을 봤습니다. 민지와의 카톡방은 수백 개의 메시지로 가득했습니다. 애칭을 부르고 사랑한다 말하고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모든 게 적나라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민지가 누군지 알게 됐을 때였습니다. 남편 회사 후배였습니다. 나이는 29살, 남편보다 13살이나 어린 여자였죠. 남편은 그녀를 프로젝트에 승진시켜줬고 회사 법인카드로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심지어 회사 자금까지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샷을 찍고 모든 증거를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정확하게. 그날 밤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현주, 넌 무너지지 않아. 넌 이겨낼 거야. 그리고 저 배신자들에게 정확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거울 속 제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순진하거나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고 단단했죠. 복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완벽한 사랑 노름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파편이 자신들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저는 미소 지으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선 남편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이제 그 평화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죠. 그리고 제 손에는 이미 모든 카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증거는 모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역습이 시작됩니다. 과연 남편과 그 여자는 제가 준비한 완벽한 복수를 어떻게 마주하게 될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이달락 치밀한 증거 수집.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남편의 출근을 도왔습니다. 여보, 커피 여기 있어요. 오늘도 힘내세요. 응, 고마워. 남편은 무심하게 커피를 받아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의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먼저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엔 거의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었죠. 책장 뒤, 서랍 속, 파일철 사이사이.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 뭉치를. 남편은 제게 가계부를 맡기고 생활비만 주면서 본인 명의 카드는 따로 관리했습니다. 회사 경비랑 섞여서 복잡하다는 이유였죠. 이제 보니 그게 다 핑계였던 겁니다. 명세서를 펼쳐보니 경악스러운 내역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프라다 매장, 티파니 매장, 특급 호텔.
한 달에 500만 원이 넘는 지출이었습니다. 그것도 거의 매주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었죠. 특히 눈에 띄는 건 매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 후 같은 호텔로 이동하는 패턴. 영수증 시간을 보니 저녁 7시 레스토랑, 밤 9시 호텔 체크인.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죠. 15년이야.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지만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었죠. 저는 모든 명세서를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하고 호텔 이용 내역은 따로 표시해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던 대로 패턴이 명확할수록 증거로서 가치가 높다고 했으니까요. 다음은 회사 자금 유용 흔적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집에서도 회사 노트북으로 일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샤워하러 간 틈을 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로그인이 되어 있었죠. 이메일함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민지라는 이름으로 검색했습니다. 수십 통의 업무 메일이 나왔지만 그 속에 숨겨진 게 있었습니다. 개인 메일로 주고받은 내용들이었죠. 민지야, 오늘 저녁 7시에 회의 있다고 하고 나와. 새로 생긴 프렌치 레스토랑 예약해뒀어. 오빠 다음 달 프로젝트 예산에서 교육비 명목으로 200만 원 빼낼 수 있어요? 제주도 가고 싶어요.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우리 공주님 원하는 거 다 해줘야지. 저는 스크린샷을 찍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회사 돈까지 빼돌리고 있었다니.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횡령이었습니다. 더 파고들자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발견했습니다. 거래처 접대비라는 명목으로 고급 레스토랑 식사가 매주 찍혀 있었는데 거래처 이름은 전부 가짜였습니다. 실제로는 그 여자와의 데이트 비용이었던 거죠. 이것들이 진짜. 저는 입술을 깨물며 모든 내용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이메일도 따로 전달 기능을 이용해 제 메일로 보내뒀습니다. 증거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등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샤워 끝나는 소리를 못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재빨리 화면을 전환하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여보. 깜짝이야. 내일 병원 예약하려고 인터넷 좀 보고 있었어요. 다행히 USB는 노트북 측면에 꽂혀 있어서 남편 시야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내 노트북으로? 당신 핸드폰 쓰면 되잖아. 남편의 눈빛이 의심스럽게 변했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요. 미안해요. 급한 거 있었어요? 아니. 그냥 이제 내 노트북은 함부로 만지지 마. 회사 기밀도 있고 그러니까. 알았어요. 조심할게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노트북 쪽으로 가는 사이 재빨리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USB에 저장된 모든 파일이 제대로 복사됐는지, 클라우드 백업도 완료됐는지. 증거를 잃어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제 슬슬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였습니다. 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미행하기엔 한계가 있었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죠. 강남에 있는 한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중년의 탐정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경우 많습니다. 걱정 마세요. 확실한 증거 확보해드릴게요. 호텔 출입 사진, 함께 있는 장면, 차량 이동 경로. 모두 기록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2주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패턴이 명확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저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돈은 제가 몰래 모아둔 비상금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조금씩 아껴뒀던 돈이죠. 이럴 때 쓰라고 모아둔 건 아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필요한 순간에 쓰게 됐습니다. 그 후 2주 동안 저는 평소보다 더 완벽한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웃으며 대화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행동했죠. 남편은 점점 더 방심했습니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한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탐정은 착실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남편과 그 여자가 레스토랑에서 만나는 장면,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 키스하는 장면.
모든 게 고화질 사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차 안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신호대기 중에 찍힌 건데 남편이 그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그 사진을 보며 저는 마지막 남아있던 미련마저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내 남편이 아니야. 그냥 배신자일 뿐이야. 탐정은 심지어 그들의 대화까지 녹음해왔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요. 자기야, 우리 언제쯤 공개할 수 있을까? 난 이제 숨는 거 지겨워.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지금은 타이밍이 안 좋아. 재산 정리하고. 그리고 회사에서 내 입지 더 굳히고 나서 하자. 그때 가서 이혼해도 늦지 않아. 근데 와이프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 맞죠? 혹시 눈치챈 건 아니고. 걱정 마. 저 여자는 원래 순둥이야. 의심 같은 거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야. 다행이다. 근데 오빠, 나 다음 달에 승진 확정이래요. 덕분에. 그럼 축하 선물로 뭐 사줄까? 명품 가방? 우와, 진짜요? 오빠 최고. 저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죠. 순둥이.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 천만에요. 당신들이 모르는 사이, 저는 이미 완벽한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2주 후 탐정은 두툼한 파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부인,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법정에서 100% 인정될 증거예요. 위자료도 최대한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밟을 때였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하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외도 증거, 재산 은닉 정황, 회사 자금 유용. 이 정도면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게다가 상대 여자에게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회사 내규 위반에 대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남편 회사는 사내 연애, 특히 상하관계에서의 부적절한 관계를 엄격히 금지하는 윤리 규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회사 내부 규정까지 다 조사해뒀죠. 이것까지. 부인, 정말 치밀하시네요. 변호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당할 거면 제대로 당해야죠.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에너지로 바꿔 완벽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회식이었어요? 응. 부장님이랑 얘기 좀 하느라. 피곤하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탐정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도 그 여자와 호텔에 있었거든요. 수고했어요. 따뜻한 물 받아 놓을게요. 그래, 고마워. 남편은 지친 척하며 소파에 누웠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곧 당신의 세계가 무너질 테니까.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법적 대응도 준비됐고 변호사도 선임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카드를 꺼낼 것인가? 저는 가장 효과적인 순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가장 방심하고 가장 행복해할 때. 그때 모든 걸 무너뜨리는 거죠.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완벽하게.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곧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엔 제가 서 있을 거라고. 남편과 그 여자는 여전히 달콤한 꿈을 꾸고 있겠지만 그 꿈은 곧 악몽으로 바뀔 겁니다. 제 손에 의해서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증거들, 그리고 냉정한 계획. 과연 이혼 조정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남편과 그 여자의 반응은? 다음 편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3단락 마이너스 결정적 순간, 폭탄 투하. 그날은 남편의 승진이 확정된 날이었습니다. 2023년 5월 중순, 남편은 부장 승진 발표를 받고 들떠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얼굴이었죠. 여보, 나 부장 됐어. 연봉도 오르고 이제 임원 트랙이야. 정말이요? 축하해요.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제가 기다리던 완벽한 타이밍이었거든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지는 게 가장 아프니까요.
오늘은 내가 저녁 살게. 뭐 먹고 싶어? 아니에요. 제가 준비할게요. 축하 파티 해야죠.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스테이크, 와인, 케이크까지. 마지막 만찬처럼 말이죠. 저녁 식사 자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남편은 신나서 회사 이야기를 늘어놨고 저는 웃으며 들어줬습니다. 그래도 당신 덕분이야. 집안일 다 맡아주고 내가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줘서. 남편의 그 말에 저는 와인잔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집안 다 지키고 있는 동안 당신은 다른 여자랑 놀았지. 하지만 얼굴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남편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고마워.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더 잘한다고? 뭐? 바람을? 속으로는 비웃으면서도 저는 계속 연기했습니다. 완벽한 아내의 모습을. 그날 밤 남편은 기분이 좋아서인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스킨십을 시도했죠. 하지만 저는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좀 피곤해서. 다음에요. 알았어. 푹 쉬어. 남편은 서운한 기색 없이 돌아 누웠습니다. 어차피 그 여자가 있으니 크게 아쉽지 않았겠죠.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이야. 며칠만 더 기다리면 돼. 사실 저는 이미 이혼 조정 신청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법원에서 조정 날짜를 잡았고 일주일 후면 첫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다음 날 저는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남편 회사에 익명으로 제보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회사 자금 유용, 법인카드 사적 사용, 사내 부적절한 관계. 모든 증거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한 자료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녀 역시 똑같이 회사 규정을 위반했고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부당한 승진 혜택을 받았으니까요. 둘 다 같이 무너져야 공평하지. 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파일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3년 5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법원 가정조정실. 남편은 그날 아침에야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집에 도착한 거죠. 이게 뭐야? 이혼 조정 신청. 남편이 황급히 봉투를 뜯으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당신이 한 거야. 네, 제가 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출근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변호사와의 미팅도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미쳤어?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에요. 충분히 생각한 결정이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 뭐가 문제라고? 남편은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모르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발뺌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죠. 법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오늘 10시까지 꼭 나오세요. 안 나오시면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차갑게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모든 서류를 점검했습니다. 증거 파일, 재산 목록, 위자료 청구서. 완벽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법원에 와 있었습니다. 부인, 준비 다 됐습니까? 네, 완벽하게요. 좋습니다. 오늘 상대방 얼굴 보면 많이 놀랄 겁니다. 보통은 이혼 얘기 꺼내면 협박하거나 회유하려고 하는데 부인은 아예 법적 절차로 들어왔으니까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법대로 정확하게 처리하고 싶어요. 조정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남편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넥타이도 제대로 안 맨 채였죠. 현주야, 이게 무슨 짓이야? 얘기 좀 하자. 법원 안에서 하죠. 조정위원님 앞에서. 저는 남편을 외면하고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왔고요. 조정실 안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에 우리 부부가 마주 앉고 가운데 조정위원 두 분이 자리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신청인께서 이혼을 청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 때문입니다. 증거자료 여기 있습니다. 두툼한 파일을 테이블에 올려놓자 남편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야 그게?
이건 지난 6개월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강남의 특정 호텔을 이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설 탐정을 통해 확보한 사진 자료입니다. 남편이 회사 후배인 민지 씨와 호텔에 출입하는 장면,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장면, 차 안에서 스킨십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들을 펼쳐놓자 조정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다가 하얗게 변하기를 반복했죠. 그리고 이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입니다. 애칭을 부르고 호텔 예약 내용을 공유하고 심지어 제 험담까지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부정하실 건가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네요. 피신청인 측에서 할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잠깐의 실수였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남편이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6개월 동안의 체계적인 외도가 잠깐의 실수인가요? 그리고 아직 제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두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회사 자금 유용 증거입니다. 남편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고 프로젝트 예산을 개인적으로 빼돌렸습니다. 그 돈으로 외도 상대와 데이트했죠. 그건 거래처 접대비라고 허위 보고한 내역이 여기다 있어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들이에요. 확인해보시면 알 겁니다. 조정위원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단순 이혼 사유를 넘어서는 문제네요. 형사 고발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감사팀에도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말에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주야, 제발 회사까지 가져가지 마. 내가 잘못했어. 다 내가 잘못했다고. 앉으세요. 지금 조정 중입니다. 조정위원이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도 상대인 민지 씨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녀 역시 제 가정을 파괴한 공동 책임이 있으니까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외도로 인한 이혼이므로 저는 재산의 70%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위자료로 1억 원을 청구합니다. 1억. 남편이 또 소리쳤습니다. 네, 1억. 15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대가치고는 싸다고 생각해요. 물론 합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가도 상관없어요.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조정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머리를 감싸 쥐고 앉아 있었고 변호사는 제 옆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피신청인 측에서 반론하실 게 있으십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기일에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신청인께서는 변호사 선임하시고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현주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회사에만은 알리지 마. 내가 다 잃게 돼. 저는 차갑게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잃든 이제 제가 알 바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우리 결혼을 버렸잖아요. 그때 각오했어야죠. 현주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부터 저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우린 이미 남남이에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가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회사 감사팀에 제보하는 것 오늘 당장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외도 상대 여자에게도 손해배상 소장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 가지 더 실행에 옮겼습니다. 남편 회사 윤리경영팀의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회사 자금 유용, 법인카드 사적 사용,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모든 증거를 첨부해서요.
그리고 인사팀에도 같은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 여자의 부당 승진과 특혜에 대해서도 상세히 적어서요.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당신들이 쌓아올린 거짓된 성은 이제 무너질 거야.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와인 한 잔을 마셨습니다. 쓸쓸하기보다는 홀가분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은 끝나가고 있었지만 제 새로운 인생은 이제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에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무언가 끝나고 새로운 게 시작될 때의 그 경계선 같았죠. 저는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건배. 새로운 시작을 위해. 폭탄이 터졌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사의 반응은? 그리고 그들의 완벽한 사랑은 어떻게 무너질까요? 더욱 통쾌한 장면들이 다음 편에서 펼쳐집니다. 사달락 무너지는 그들의 세계. 다음 날 아침 남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저는 이미 집을 나와 친정어머니 댁에 머물고 있었지만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날 남편에게 지옥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오전 9시 회사 인사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김준혁 부장님, 지금 당장 인사팀으로 올라오시겠습니까? 긴급히 확인할 사안이 있습니다. 남편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인사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인사팀장, 윤리경영팀장, 그리고 감사팀 직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앉으세요. 김 부장님, 어제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프로젝트 예산 유용, 그리고 부하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제보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보낸 모든 증거 자료가 출력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남편이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오해라고요? 여기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 이름으로 허위 보고된 접대비가 6개월간 누적 2천만 원입니다. 이게 오해입니까? 그리고 이건 뭡니까? 프로젝트 예산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감사팀 직원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부하 직원인 이민지 대리와의 부적절한 관계. 회사 윤리규정 제12조를 위반한 겁니다. 상하관계에서의 연애 및 부적절한 관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오늘부로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자택대기 명령입니다. 회사 출입증과 노트북, 휴대폰 모두 반납하세요. 저 잠깐만요.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는 다른 팀원이 인수인계 받을 겁니다. 더 이상 할 말씀 없으시면 나가보시죠. 남편은 멍한 표정으로 인사팀을 나왔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승진 축하를 받던 그가 이제는 징계 대상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부하 직원이랑 바람났대. 법인카드로 데이트했다던데? 완전 스캔들이네. 부장됐다고 좋아했는데 완전 망했네. 소문은 이미 회사 전체로 퍼져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민지 역시 인사팀으로 호출됐습니다. 이민지 대리님 앉으세요. 그녀는 아직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줄 알았죠. 대리님, 김준혁 부장과의 관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네. 무슨 관계요? 민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지속된 부적절한 관계, 그 과정에서 받은 특혜들. 지난달 승진도 그중 하나였죠. 아니에요. 저는 실력으로 승진한 거예요. 실력이요? 평가 점수를 보니 김준혁 부장의 점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더군요. 다른 평가자들의 점수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민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김 부장과 함께 법인카드로 식사한 내역들. 업무상 필요한 미팅이라고 보고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인 만남이었죠. 테이블 위에는 레스토랑 영수증, 호텔 출입 사진, 메시지 기록까지 모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대리님이 회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랑했어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민지가 울먹이며 항변했습니다. 사랑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상하 관계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면 그건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은 기혼자였고요. 지난달 승진은 취소됩니다. 그리고 대리님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최소 감봉에서 최대 해고까지 논의될 예정입니다. 안 돼요. 제발이요. 저 이 회사에서 5년이나 일했어요. 이렇게 끝날 순 없어요. 민지는 울먹였지만 인사팀장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일입니다. 결과도 감수하셔야죠. 민지는 비틀거리며 인사팀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를 보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죠. 화장실로 뛰어들어간 민지는 거울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이럴 리 없어. 이건 꿈이야. 꿈이라고.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승진은 취소됐고 회사에서의 평판은 땅에 떨어졌으며 앞으로의 커리어는 암담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야, 너도 인사팀에서 불려갔어? 오빠. 어떡해요? 승진 취소됐어요. 징계위원회까지 간대요. 나도 마찬가지야. 자택 대기 명령 받았어. 두 사람은 전화기 너머로 한숨만 쉬었습니다. 오빠 이거 다 누가 제보한 거예요? 혹시? 응. 내 와이프일 거야. 뭐? 부인이 알고 있었다고요? 응. 어제 법원에서 이혼 조정 받았어.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 우리 메시지, 사진, 카드 내역. 전부 다. 세상에. 그럼 우리 어떡해요?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다는데. 모르겠어. 일단 변호사 선임해야 할 것 같아. 전화는 길게 이어졌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남편은 강등 및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장에서 다시 차장으로 내려갔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모두 제외됐죠. 민지는 더 심각했습니다. 2개월 정직 처분에 원하지 않는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사실상 회사에서 퇴출 수순을 밟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회사 내에서 둘의 평판은 최악이었습니다. 법인카드로 바람피운 사람들, 윤리의식제로 치사한 놈들. 온갖 뒷담화가 난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명적이었던 건 그들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당분간 연락 안 하는 게 좋겠어. 회사에서도 예민하게 보고 있고. 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이겨내기로 했잖아요. 나도 힘들어. 이혼 소송에다 회사 징계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오빠는 지금 저를 버리려는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 전화기 너머로 민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이혼하고 우리 떳떳하게 만나자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상황이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 결국 오빠도 저를 이용만 한 거네요. 승진시켜준다고 사랑한다고 하더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민지야, 오해야. 오해요? 지금 저 때문에 회사에서 망신당하고 있어요. 동료들이 저 보는 눈빛 알아요?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빠는 연락하지 말자고요. 미안해. 나도 지금 정신이 없어서. 미안하긴요. 오빠 때문에 제 인생 망쳤어요. 민지는 울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민지가 너무 순진하게 행동해서 들켰다고 생각했고, 민지는 남편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모든 게 무너졌다고 생각했죠. 달콤했던 사랑은 서로를 향한 원망과 비난으로 변해갔습니다. 한편 저는 2번째 이혼 조정 기일을 맞았습니다. 이번엔 남편도 변호사를 대동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제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신청인의 요구대로 7,030으로 합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남편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위자료 1억은 너무 과합니다. 5천만 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봅니다. 제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15년 결혼 생활을 배신하고 회사 자금까지 유용하면서 외도했습니다. 1억도 적다고 봅니다. 재판 가면 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조정위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봤을 때 신청인의 요구가 과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억 드리겠습니다. 분할로라도. 좋아요. 그럼 6개월 안에 완납하는 걸로 하죠.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조정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현주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회사에 제보한 거 취소할 수 없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건 당신이 자초한 일이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제발. 남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저를 배신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다른 여자랑 호텔 가는 걸 알았을 때 말이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요? 당신은 저를 바보로 만들었어요. 순둥이라고 했죠? 의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그 대화 녹음까지 듣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죠. 당신들이 망가뜨린 건 제 결혼뿐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무너뜨린 건 당신들의 거짓된 인생 전부예요. 저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현주야.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제 핸드폰으로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외도 상대 이민지에게도 손해배상 소장 발송 완료했습니다. 5천만 원 청구했고 응하지 않으면 재판 진행 예정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 법원을 나서는데 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민지의 관계는 완전히 파탄났고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갈라섰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주인공에게 찾아온 새로운 인연, 그리고 진짜 행복의 시작. 다음 편에서 감동적인 결말을 만나보세요. 오달락 무너진 자들의 최후. 그로부터 한 달 후 남편과 민지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사실상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강등된 차장 직급으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잡무만 떠맡았고 중요한 회의에서는 철저히 배제됐죠. 특히 그가 힘들어했던 건 동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팀 이미지 다 망쳤어. 법인카드로 바람 피우다니 양심도 없는 거 아니야? 부인 불쌍하더라. 15년을 헌신했는데 저런 배신을 당하다니.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직접 면전에서 말하진 않았지만 남편은 모든 걸 느낄 수 있었죠.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도 거리를 뒀습니다. 누구도 그와 점심을 같이 먹으려 하지 않았고 회식 자리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김 차장님 혹시 이번 주 프로젝트 보고서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후배들조차 반말이 아닌 존댓말로 일을 시켰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그 속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죠. 남편은 매일 밤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서 원룸 월세집에서. 이혼 조정이 끝나고 저는 우리 집에 계속 살았고 남편은 급히 구한 좁은 원룸으로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재산 분할로 인해 손에 남는 돈도 얼마 없었고 위자료 1억을 6개월 안에 갚아야 했으니 경제적으로도 궁지에 몰렸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20년 직장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남편은 소주잔을 기울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휴대폰엔 민지에게서 온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빠 연락 좀 해요. 우리 얘기 좀 해야죠. 손해배상 5천만 원이라니. 저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오빠 제발요. 이거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남편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 일로도 벅찬데 민지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거죠. 민지의 상황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2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급여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직이 끝난 후 복직했지만 원하지 않는 부서로 발령받았죠. 바로 지방 공장의 품질 관리팀이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일하던 그녀에게 지방 발령은 사실상 퇴사 압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본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5년 동안 여기서 일했는데 갑자기 지방으로 보낼 순 없잖아요.
인사팀에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대리님, 회사 규정 위반한 분이 뭘 선택할 입장이에요? 받아들이시든지 사표 내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냉정한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민지는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느니 차라리 새 출발을 하겠다고 결심한 거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전 직장에 레퍼런스 체크를 하면 그녀의 징계 이력과 퇴사 사유가 고스란히 전달됐죠. 죄송합니다. 이번 채용은 다른 분으로 결정됐습니다. 경력이 좋으신데. 아쉽지만 이번엔 인연이 아닌 것 같네요. 거절 메일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에게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이었죠. 민지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변호사를 배정받았지만 증거가 워낙 명확해서 승산이 없었습니다. 이민지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소송은 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합의를 시도해보는 게 어떨까요? 합의요? 5천만 원을 어떻게 만들어요? 저 지금 백수인데. 분할 납부라도 요청해보세요. 한 번에 갚으라는 것보단 나을 겁니다. 민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저 이현주 씨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합의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 변호사는 저에게 연락했고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만나고 싶다면 만나주세요. 근데 합의 금액은 깎아줄 생각 없어요. 며칠 후 저는 민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카페에서 만났는데 민지는 제가 기억하는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췌하고 수척하고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요? 저는 차갑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혼자인 걸 알면서도 사랑에 눈이 멀어서. 사랑이라고요? 그게 사랑이었어요?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제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이 많은 상사에게 의지하고 승진 혜택 받고 경제적으로 편하게 지내고 싶었던 거죠. 아니에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으면 끝까지 책임졌어야죠. 근데 지금 당신들 어떻게 됐어요? 서로 원망하면서 헤어졌잖아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민지 씨, 저는 당신을 용서할 생각 없어요. 당신이 아무리 사과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손해배상은 5천만 원 전액 받을 겁니다. 분할 납부는 허용하죠. 3년 안에 갚으세요. 3년. 민지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싫으면 법원 판결 받으세요. 그럼 이자까지 붙어서 더 많이 내야 할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할게요. 남의 가정 파괴하는 건 절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기심이에요. 잘 기억해두세요. 민지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동정심?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을 망가뜨린 공범이었으니까요. 한편 남편은 점점 더 무너져갔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는 회복 불가능했고 경제적으로도 파탄이 났습니다. 위자료 1억을 갚기 위해 적금을 모두 해지하고 심지어 부모님께 손을 벌렸죠. 아들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어떻게 15년을 함께 산 아내를 그렇게 배신할 수가 있냐? 남편의 어머니, 제 전 시어머니는 울면서 전화하셨습니다. 저에게요. 며느리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미안하구나. 내가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시어머니는 이혼 후에도 종종 제게 연락했습니다. 오히려 아들보다 제 편을 들어주셨죠. 준혁이가 지금 많이 후회하더라. 술만 마시고. 제정신이 아니야. 어머니, 그건 본인이 자초한 일이에요. 그래. 내 말이 맞다. 얘가 내 인생을 망쳐놨으니. 그렇게 2달이 더 흘렀습니다. 남편은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주변 시선도 업무 환경도 모든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김 차장님, 사직서 제출하신다고요? 네. 더 이상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팀장은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습니다. 만류하는 말은 없었죠. 오히려 회사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었을 겁니다.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그렇게 나왔습니다. 퇴직금도 이혼 위자료에 거의 다 들어갔고 손에 남은 건 얼마 없었습니다. 민지는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대졸 경력 5년의 전직 대리가 시급 9,860원을 받으며 일하게 된 거죠. 어서 오세요. 편의점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그녀는 매일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단지 사랑했을 뿐인데.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매달 저에게 보내야 할 손해배상금, 월세, 생활비, 편의점 알바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부모님께 손을 벌렸고 부모님은 실망한 표정으로 돈을 구워주셨죠. 민지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기혼자랑 사귀다니. 엄마, 미안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똑똑하더니 이제 와서 이 꼴이냐? 부모님의 질책은 날카로웠고 민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남편과 민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민지가 메시지를 보내도 남편은 일십했고 남편이 연락해도 민지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다 오빠 때문이에요. 오빠가 제대로 처리했어야죠. 내 탓이야? 너도 분별 없이 행동했잖아. 처음에 접근한 건 오빠였잖아요. 승진시켜준다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너도 좋아서 따라온 거면서. 이제 와서 내 탓으로 돌리지 마. 마지막 통화는 서로를 향한 비난과 원망으로 끝났습니다. 끊어진 전화기를 보며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달콤했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남은 건 후회와 원망뿐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랑이었나? 남편은 빈 소주병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외로웠을 뿐이었는데. 민지는 편의점 카운터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이 완벽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은 사실 한낱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잔해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각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반면 저는 점점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재산 분할도 마무리됐습니다. 제 명의로 된 집에서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죠.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15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혼자가 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더 외로운 거구나.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고 그동안 못 봤던 영화도 보고 배우고 싶었던 요가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울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니야. 잘못된 인연에서 벗어난 거야.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그들의 뒤편에서 주인공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곁에서 지켜봐준 사람, 진심으로 위로해준 사람.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다음 편에서 감동적인 새 출발이 펼쳐집니다. 6달러 진심으로 다가온 사람. 이혼 확정 후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현주 씨 맞으시죠? 저 강민우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강민우. 남편의 대학 동기이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초기에 몇 번 본 적이 있었죠. 아, 네. 기억해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생겨 만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한적한 카페에서 민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 기억 속 모습보다 더 성숙해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이 잘 어울리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죠.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로 연락하신 거예요? 민우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준혁이 이혼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다고. 아, 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연락드린 건
사과하고 싶어서였어요. 사과요? 사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준혁이가 외도하고 있다는 걸. 그 말에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6개월 전쯤이었나? 회식 자리에서 준혁이가 술 취해서 자랑하듯 얘기하더라고요. 회사 후배랑 사귀고 있다고. 그게 얼마나 짜릿하냐고. 민우 씨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뭐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냥 웃으며 넘어갔어요. 동기니까 친구니까. 그런 변명으로 눈 감았죠.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모든 일이 터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현주 씨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그때 준혁이를 말렸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민우 씨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화가 날 법도 한데 이상하게 화는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솔직함이 신선하게 느껴졌죠. 강민우 씨 잘못은 아니에요. 결정은 결국 본인이 한 거니까요. 그래도 제가 그때 이현주 씨한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말씀해 주셨어도 저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때 저는 남편을 너무 맹신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직접 발견하고 대응한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어요. 덕분에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민우 씨는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 상황을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다니. 담담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미 다 끝난 일이니까요. 우리는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우 씨는 남편과 달리 차분하고 진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경청했고 위로의 말도 건넸지만 과하지 않게 적절한 선에서 말이죠. 회사는 어떠세요? 준혁이랑 같은 회사시잖아요. 아, 저는 작년에 이직했어요. 지금은 다른 회사 부장으로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계셨네요. 네. 그래도 가끔 전 회사 사람들한테 소식은 들어요. 준혁이가 힘들게 지낸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주 씨, 혹시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돕고 싶어요. 그때의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어서요. 민우 씨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할게요. 그렇게 우리의 첫 만남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민우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저녁 식사하셨어요? 날씨 쌀쌀한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간단한 안부였지만 오랜만에 받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우 씨도 건강 챙기세요. 그 후로 우리는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날씨 이야기, 일상 이야기, 때론 추천할 만한 책이나 영화 이야기. 한 달쯤 지났을까요? 민우 씨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현주 씨,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좋은 전시회가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데이트 신청인가?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요즘 주말마다 혼자 집에 있는 것도 지겨웠고 전시회도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오후 2시에 미술관 앞에서 만나요. 편한 옷 입고 오세요. 주말 저는 오랜만에 옷장을 뒤졌습니다. 뭘 입지? 너무 꾸민 것 같으면 이상하고. 그렇다고 너무 편한 옷은. 거울 앞에서 이것저것 입어보며 고민하는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런 고민을 해봤던가 싶었죠. 결국 심플한 니트에 청바지, 그리고 가벼운 코트를 선택했습니다. 미술관 앞에서 민우 씨를 만났을 때 그도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캐주얼한 재킷에 청바지, 부드러운 인상이었죠. 안녕하세요. 안 추우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 전시회를 둘러봤습니다. 민우 씨는 미술에 대해 조예가 깊었습니다.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 설명해줬는데 지루하지 않고 흥미로웠죠. 이 작가는 고독을 주제로 많이 그려요. 근데 그 고독이 슬프기보다는 평화로워 보이지 않나요? 그러게요. 혼자만의 시간이 꼭 외로운 건 아니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때론 혼자 있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죠. 우리는 그렇게 작품을 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즐거우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사실 제가 전시회 좋아해서 자주 가는 편인데, 혼자 가는 것보다 누군가랑 함께 가는 게 더 좋더라고요. 저도요. 작품 보면서 이야기 나누니까 더 재밌었어요. 민우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현주 씨, 요즘은 좀 어떠세요? 마음이 많이 회복되셨나요? 네.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다행이네요. 근데 혹시 새로운 시작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새로운 시작이요? 네. 일이든 취미든 아니면 새로운 인연이든. 민우 씨는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죠. 저는 그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저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제 자신을 추스르는 중이라. 당연하죠.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민우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차분한 미소였죠.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전시회도 가고 영화도 보고 가끔은 산책도 했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아도 편하게 함께 있을 수 있었죠. 민우 씨는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 위로해줬고 웃고 싶을 때 함께 웃어줬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하나의 독립된 사람으로 존중해줬어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이현주라는 한 사람으로 대해줬죠. 어느 날 우리는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오고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저녁이었죠. 이현주 씨,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우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 이현주 씨를 좋아합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어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일어서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더 확신하게 됐어요. 이현주 씨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대답은 안 해주셔도 돼요. 지금 당장은요. 저는 그냥 제 마음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현주 씨가 준비됐을 때 제가 옆에 있고 싶어요. 민우 씨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설렘이라기보다는 안도감 같은 거였죠. 아, 세상에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 강민우 씨. 네. 저도 강민우 씨와 함께 있으면 편해요. 행복해요. 민우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서두르지 않고 우리 속도로. 네,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손을 잡고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원래부터 그래왔던 것처럼.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강물은 잔잔히 흐르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 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남편의 배신으로 무너졌던 제 삶은 사실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진짜 행복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새로운 인연과 함께 시작된 주인공의 삶.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단순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다음 편에서 주인공의 완전한 재기와 감동적인 결말을 만나보세요. 7달러 진정한 자유와 새로운 삶. 민우 씨와의 관계는 천천히 그리고 건강하게 발전해 갔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매주 한두 번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은 저를 집을 지키는 아내로만 봤습니다. 제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었고 제 꿈이나 희망에 대해 관심도 없었죠. 그냥 밥 잘 차려주고 집안일 잘하는 사람이면 됐던 겁니다. 하지만 민우 씨는 달랐습니다. 이현주 씨는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결혼 전에는 뭘 하셨어요? 저요? 결혼 전에는 출판사에서 편집 일했어요. 책 만드는 게 정말 재밌었는데 결혼하고 그만뒀죠. 아깝네요.
그 일이 좋으셨던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나 싶어요. 15년이나 쉬었는데. 늦은 건 없어요. 하고 싶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죠. 민우 씨의 말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도 되는 거 아닐까? 그 대화 이후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멍하니 있을 게 아니라 뭔가 제 삶을 다시 만들어가야 한다고.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당분간 경제적 걱정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평생 그냥 놀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저는 출판사 구인 공고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15년 경력 단절에 나이도 40대 초반. 채용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주 씨, 저희 회사 같이 일하실 분 찾고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뜻밖에도 대학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독립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마침 편집자를 구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근데 나 경력 단절 15년이야. 그래도 괜찮아. 내가 원래 일 잘하는 거 알잖아. 그리고 우리 회사는 경험보다 열정이 중요해. 어때, 한번 해볼래? 저는 고민 끝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첫 출근 날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직장 생활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자리예요. 천천히 적응하세요. 동료들은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나이도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했고 모두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죠.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도 많이 바뀌었고 업무 방식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게 즐거웠습니다. 이현주 씨, 이 원고 어때요? 출판할 만한가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보완되면 좋을 것 같아요.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게. 오, 좋은 의견이네요. 역시 경력자는 달라요. 제 의견이 회의에서 채택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았죠. 민우 씨는 제가 취업한 걸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축하해요, 이현주 씨. 오늘 저녁 제가 살게요. 축하 파티 해야죠. 고마워요. 강민우 씨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이현주 씨가 다 이뤄낸 거예요.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건배.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근데 이현주 씨,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요? 더 밝아지고 자신감 있어 보여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빛나요. 민우 씨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저도 요즘 행복해요. 진짜로. 저도요. 이현주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우리는 눈을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 씨가 저를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현주 씨. 네. 이제 좀 더 가까워져도 될까요?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따뜻한 눈빛이었죠. 네. 좋아요. 민우 씨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죠. 천천히 갈게요. 이현주 씨가 불편하지 않게. 고마워요.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 그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집에서 요리를 해먹기도 했습니다. 민우 씨는 요리를 꽤 잘했고 저는 그의 요리를 먹으며 행복해했죠. 와,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어요. 이현주 씨 입맛에 맞나요? 완전 맞아요. 우리 아니, 전 남편은 요리 한 번도 안 해줬는데. 순간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당황했지만 민우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맞아요. 지금이 중요하죠. 우리는 웃으며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근길에 전 남편을 마주친 겁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그는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면접이라도 가는 건지 정장은 입었지만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주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치려고 했죠.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우리 할 얘기 없어요. 제발. 5분만. 커피 한 잔만.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뭐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나 요즘 정말 힘들어. 직장도 잃고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부모님한테도 손 벌렸어. 그래서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응.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너밖에 없어. 저밖에 없다고요? 그럼 그 여자는요? 사랑한다며 호텔 다니고 회사 돈까지 빼돌리던 그 여자는요? 그건 일시적인 착각이었어. 진짜 소중한 건 너였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역겹네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현주야. 전 이제 이현주가 아니에요. 다른 성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당신은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그럼 너 다른 남자 만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 바 아니에요. 우린 이미 남남이잖아요. 누구야? 누구랑 만나는 거야?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취하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저는 민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웬일이에요, 이 시간에? 민우 씨. 오늘 전 남편 마주쳤어요.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확실히 정리된 기분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는 아침에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다시 돌아오자고 했대요. 웃기죠? 이현주 씨는 뭐라고 하셨어요? 거절했죠. 당연히. 전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과거로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민우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현주 씨, 저녁에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이요? 저녁에 봬요. 중요한 얘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궁금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민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현주 씨, 저는 이현주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네.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래오래 함께 걷고 싶어요. 이현주 씨의 곁에서 지켜주고 싶고 함께 웃고 싶어요. 민우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혹시 준혁이가 다시 나타나서 흔들릴까봐 걱정했어요. 근데 이현주 씨가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얘기 듣고 안심했어요. 동시에 확신했죠. 이현주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 민우 씨, 저는 조급하지 않을게요. 이현주 씨가 준비됐을 때 그때 다음 단계로 가면 돼요. 지금은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요. 민우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처음으로 제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현주 씨는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포옹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불안하고 아프지 않다는 것을. 서로를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남편과의 결혼은 저를 작게 만들었지만 민우 씨와의 관계는 저를 더 크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조용한 불빛 아래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행복, 미래의 꿈. 모든 것을 나눴죠. 뜨겁기보다는 오래 눌러왔던 외로움을 녹여주는 차분하고 깊은 대화였습니다. 민우 씨는 저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은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들에게서 벗어난 것뿐이에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감사해서였죠. 새벽이 밝아올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뒤틀린 인연은 무너졌고 새로운 삶은 이제 제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진짜 행복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드디어 마지막 편입니다. 주인공의 완전한 재기와 새로운 삶. 그리고 배신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동적이고 통쾌한 결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달러 완전한 재기, 그리고 진짜 행복. 1년이 흘렀습니다. 2024년 여름 저는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15년 경력 단절을 극복하고 1년 만에 이룬 성과였죠. 이현주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동료들이 박수를 쳐주며 축하해줬습니다. 제가 맡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회사에서도 제 능력을 인정받게 된 거죠. 그날 저녁 민우 씨는 샴페인을 들고 제 집으로 왔습니다. 축하해요, 팀장님. 고마워요. 우리는 함께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제가 다시 일하고 승진까지 하다니.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현주 씨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민우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우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응원해줘서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이현주 씨가 스스로 해낸 거예요. 저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준혁이 소식 들었어요?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근데 왜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최근에 전 회사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잘 됐네요. 서로 얼굴 볼 일 없으니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전 남편에 대한 감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미련도 없었죠. 그리고 민지 씨는 결국 서울 떠났대요.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그래요. 뭐 각자 인생이니까요.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을 살기에도 바빴으니까요. 이현주 씨, 우리 다음 달에 제주도 갈까요? 이번에 휴가 꼭 내세요. 좋아요. 받아보고 싶었어요. 그럼 제가 숙소 예약할게요. 오션뷰로. 우리는 여행 계획을 세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며느리야. 아니, 현주야. 통화 괜찮니?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사실은 준혁이 얘기 좀 해주고 싶어서. 저는 살짝 경계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준혁 씨랑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 사람 얘기는. 알아. 내가 다시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지금 지방에서 작은 회사 다니고 있어. 월급도 예전의 절반도 안 되고 원룸에서 혼자 살면서 매일 술만 마신대. 이 엄마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그래서 내가 고생한 거고.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괜찮아요.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현주야, 너는 지금 잘 지내고 있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직장도 다니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행복해요. 그래. 다행이다. 내가 행복하다니 이 엄마 마음이 놓인다. 시어머니는 울먹이셨습니다.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알았어. 고맙다, 현주야. 내가 우리 집안 며느리였던 게 정말 행운이었어.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힘들게 지낸다는 소식에 동정심이 들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이미 제가 원하는 건 다 이뤘으니까요. 그들의 불행을 바랄 필요도 없었죠. 각자 선택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나는 나의 길을, 그들은 그들의 길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름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민우 씨와 저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푸른 바다, 시원한 바람,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 모든 게 완벽했죠. 해변을 걸으며 민우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현주 씨, 저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뭐예요? 민우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민우 씨.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현주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민우 씨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반지가 들어있었죠. 저는 이현주 씨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아요. 그건 이현주 씨를 더 강하게 만든 경험일 뿐이에요. 저는 지금의 이현주 씨, 그리고 앞으로의 이현주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 네, 네, 결혼할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우 씨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아 올렸죠.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줬습니다.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우리는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민우 씨, 고마워요. 제게 다시 사랑할 용기를 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선택해줘서.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키스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테라스에서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할까요? 아니면 크게? 작게 하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만 초대해서. 좋아요. 저도 그게 좋아요.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나이도 있고. 근데 자연스럽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요. 억지로 계획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현주 씨 아니. 이제 곧 강현주 씨. 아직은 이현주예요. 강현주. 좋은데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시작. 맞아요. 새로운 시작.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무너졌던 제 삶은 사실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배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그로부터 6개월 후 저와 민우 씨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한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신부 입장하십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민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름답습니다. 민우 씨가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우리는 서약을 교환했습니다. 저 강민우는 이현주 씨를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저 이현주는 강민우 씨를 평생 사랑하고 신뢰하며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반지를 교환하고 키스할 때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배신의 아픔에서,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진 거죠. 피로연 자리에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현주야,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진짜로. 전 남편 생각은 안 나? 전혀. 이젠 그냥 과거일 뿐이야.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 오히려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많이 변했다. 강해졌어. 응, 나도 알아. 무너지지 않고 일어섰으니까. 그날 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12월 8일. 오늘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15년 결혼 생활의 배신, 그 아픔 속에서 나는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나는 배웠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크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진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당신들이 망가뜨린 건 내 결혼뿐이었어. 하지만 내가 무너뜨린 건 당신들의 거짓된 인생 전부였어. 그리고 나는 오히려 자유를 얻었고 진짜 사랑을 찾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고마워, 배신자들아. 너희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고 더 행복해졌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끝이야. 안녕, 과거여. 안녕, 새로운 내일이여. 일기를 덮고 저는 옆에서 자고 있는 민우 씨를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제게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줘서.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랑, 새로운 시작.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뒤틀린 인연은 무너졌고 새로운 삶은 이제 제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배신당했을 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너질 것인가, 일어설 것인가. 오늘의 주인공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더 강해졌죠.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버림받은 게 아니라 잘못된 인연에서 벗어난 것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